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그냥 부주의해서 실수했다, 죄송하다 이랬으면 끝날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다 똑같이 보도했는데 유독 MBC만 콕 집어서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바람에 욕설 사건이 자꾸 소환됩니다. 전용기 태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도 세련되지 못하고 아주 원색적이네요.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설령 진짜로 MBC가 나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레토릭이라고 하기엔 좀 저렴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폭 두목 같았던 전두환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어쩌면 영원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찬호의 한만두 기록처럼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과연 욕을 했는가 말이죠.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까 왕이 개땡땡이라는 욕을 했다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네요. 한자로는 개구, 병아리추, 합해서 구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땡땡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 어린 동물을 뜻하는 가장 흔한 한국어 욕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선조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인조입니다. 자, 그럼 인조가 왜 이런 욕을 했고 그 욕이 왜 조선왕들의 욕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조는 적장에게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 치욕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 남한산성에서 박해일 씨가 인조 역을 맡았었는데요. 아주 연기를 잘했습니다. 명배우입니다. 허나 제가 감독이었다면 훨씬 찌질한 캐릭터로 연출했을 텐데 너무 멋지게 묘사된 게 아닌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남한산성 감독님이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감독상 받으신 황동혁 감독님이시네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인조는 임진왜란의 영웅이자 현실주의자였던 광해군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임금 자리를 꿰찬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일한 욕설왕으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개땡땡이라는 욕을 퍼부은 대상은 누구냐? 한때 세자빈이었다가 폐서인 신분으로 강등된 가련한 여인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욕설 사건이 있기 한 해 전에 안타깝게 요절한 소현세자의 부인이자 인조 입장에서는 며느리였는데요. 인조는 자기 아들인 소현세자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씨까지 치를 떨면서 미워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극악하게 미워했습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강씨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거든요.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이처럼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당시 신하들도 인조의 행태가 너무하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강씨에 대한 탄압을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간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악한 심성을 가진 인조가 그만 신하들의 반발을 참지 못하고 강씨를 지칭해서 개땡땡이라고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결국 강씨를 죽여버립니다. 강씨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손자이자 원칙상 왕위 세습의 1순위자였던 경성군을 포함해서 강씨의 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 3명을 전부 제주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는 건 그냥 죽으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셋 가운데 둘이 죽습니다. 경성군은 귀양 간 지 2년 만에 13살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고 동생인 경왕군도 같은 해 겨울에 죽고 말죠. 실질적으로 인조가 두 손자를 죽인 셈이라고 봐야겠죠. 막내인 경왕군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긴 게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폐악스러운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씨의 오빠와 남동생 4형제를 모조리 죽여버렸고 강씨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돈어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강씨의 친정아버지는 시체를 파내서 머리를 자르는 부관참시를 했고요. 그야말로 피해 굶주린 병적 적대감이 일으킨 참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왕도 사람입니다. 화도 낼 줄 알고 또 때로 욕도 할 수 있는 법이죠. 세종대왕도 거친 말을 자주 했다고 하니까 왕의 욕설 자체가 흠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으로 나왔었는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대사가 유명하죠.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공중파 드라마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적당히 잘 조율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실록에서도 왕의 비속어나 욕설을 순화해서 표현했는데요. 차마 듣지 못할 말씀, 이 정도로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개땡땡이라는 표현은 실록의 기록자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 내용 그대로 적지 않을 수 없었던가 봅니다. 강씨에 대한 인조의 병적인 분노와 저주를 표현하기 위해선 저작거리의 표현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것이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더 심한 욕을 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인조가 강씨를 개땡땡이라 욕했던 당시는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국정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었습니다. 허나 적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감내해야 했던 인조가 택했던 것은 정치적 타협과 대화를 통한 새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정권욕과 병적인 의심으로 인해 잔인한 탄압과 정치적 분열에만 몰두했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인조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했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왕위에 앉히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리수는 훗날 예송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낳고 말았는데요. 이런 소모적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국세는 갈수록 쇠약해져만 가고 말았습니다. G7의 연이어 초대되고 방역 강국으로서 서구 열강의 칭송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지금 극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곤두박질하고 있는
있네요. 무역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정치가 타개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방해하는 형국이네요. 국가 지도자의 말은 국가만큼의 무게를 가집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지혜의 말 하나에 국군의 기운을 타기도 하는 법이죠. 가련한 자기 며느리를 향한 인조의 개땡땡이라는 욕설에서 우리는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질투와 강씨 일가의 참담한 비극을 넘어 병자호란 이후 정치의 퇴행과 당쟁의 변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직 대통령의 이 땡땡들이라는 욕설, 그리고 그 욕설을 정당하게 보도한 MBC에 대한 비정상적인 탄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유교 중심의 동아시아 사회에는 인간의 삶을 떠난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의 전통이 없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지 않은 것이죠. 대신 유교 전통에서는 역사를 믿었습니다.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신이란 곧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스스로 사서오경 가운데 서경과 춘추라는 역사서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초월적 신을 믿은 서구 전통과 대조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19세기 초에 활동한 헤겔이 거의 최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서양 철학에서 역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시대와 장소의 제약을 넘는 영원불변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벗어난 영원불변의 참된 세계인 이데아를 추구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절대적 신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데카르트는 경험이나 역사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능력인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칸트 역시 역사와 무관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의 능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와 달리 유교 전통에서 역사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자 자신이 역사 저술가이자 평론가였습니다. 맹자도 당대 사회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전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유교 철학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모습과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미래의 역사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선조 사관들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당시 사회를 미주알 고주알 기록했던 것은 스스로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종교적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왕조차 함부로 열람하지도 못했고, 수정하는 것은 더더욱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조선조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사초를 열람하려다가 결국 정권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교 전통에서 역사에 대항하고 역사를 조작하려는 것은 곧 신에게 대항하고 신을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조 내내 사관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명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조선조 시대만도 못한 행태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땡땡들을 이 땡땡들이라고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에게 인조와 연산군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